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중국의 고대 역사가 사마천이 바라본 의로운 인물을 소개하는 유협열전 내용입니다. 유협이란 떠돌아다니는 선비, 유사의 의협심을 가진 협객, 즉 유사와 협객을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유협은 필요하다면 법을 어기더라도 약자를 위해서라면 강자를 꺾거나 옳음을 위해서라면 법을 초월해서라도 무도한 자는 즉시 제압하는 영웅적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 의적으로 잘 알려진 임꺽정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마천이 살았던 고대 중국 역사 인물 중에서는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을 들 수 있겠죠. 이 유방 역시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 일반 평민으로 살 때 유협으로 출발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유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협이란 그 행위가 세상의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마음먹었던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며 성실한 자세로 남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기 몸을 희생시킬 줄 알면서 자기의 능력과 독행을 자랑하거나 또는 과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이 이와 같은 유협열전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유협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유협열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서두에 법과 사상의 대가였던 한비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유협열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자, 여기서 유자는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유자는 글로써 법을 어지럽게 하고 협객은 무력으로서 금령을 범한다. 유의문란법, 이협 이무범급. 그런데도 임금님은 그들을 남달리 우대한다. 이것이 어지러워지는 까닭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인주 겸내지 차소일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마천은 정의롭지 못한 선비와 정의롭지 못한 협객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자들은 글로써 교묘하게 법을 어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범법 행위를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태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잘 진행되던 국도 노선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있고 상식적인 일에다 과학 내지는 괴담이라는 말을 등장시키고 이런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범법을 저지르고도 잘 피해가는 회개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역시 법을 어기더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유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준 인물로 사마천은 당대 협객 중에서 주가, 그 다음에 전중, 왕공, 극맹, 곽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가와 곽해의 그 행적과 그들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천이 왜 유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런 이유를 듭니다. 아주 훌륭하고 위대했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도 억울함 내지는 고통을 당해서 곤란함을 겪었는데 일반 서민들이 만약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오죽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옛날의 순임금도 임금이 되기 이전에 우물에서 또는 창고에서 죽음을 당할 뻔한 고생을 했고 상나라를 세운 탄임금을 도와준 상나라 건국을 도운 이윤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이전에 탕임금을 위해서 솥과 도마를 짊어지고 다니며 밥을 해줬다라는 얘기.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문왕과 무왕을 도왔던 강태공 여상 역시도 그 이전에는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았다, 공궁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또 역사 인물 중에서 제나라 제환공을 도왔던 관중이 있죠. 그 관중 역시도 그 이전에는 수갑을 차고 차고를 찬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진나라 목공을 도왔던 백리에 역시도 백리에가 승상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소를 치는 소치기 일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같은 대성현도 광해라는 지역에서 협박을 당했고, 또 진나라 채나라에 가서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덕망 있고 훌륭한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이 혼탁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자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겠는가. 그러니 약자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의로운 협계, 즉 위협이 필요하다라고 사마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앞에 정의를 실현해 줄 국가와 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만 흐르고 그 정의는 거짓에 가로막혀서 실현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자학하거나 자해하는 극단의 순간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 교사의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거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유협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같이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협, 협력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는 유협을 장려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막고 차단하고 숨기려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면서 평판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이때 이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크게 걱정할 것은 못 됩니다. 결국 시간은 모든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무도한 권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권력, 재물, 돈 이런 것들은 일장춘몽입니다. 사마천은 이전 역사 기록에 위협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무도한 권력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천은 역사서 사기에 당대에 활동했던 유협 인물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기록을 남겨주고자 한다라고 유협열전을 쓰게 된 취지를 발견합니다. 사마천 사기 역사서가 일반적인 역사서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독특한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더 매력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 역사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역사적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살아야 숨쉬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역사서지만 인물학서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정형화된 역사서와는 확연히 다른 역사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마천이 소개하는 유협인 중에서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노나라 협객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가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을 돌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등에 업고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그들 세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꿈꾸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숨어서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명성과 신망을 얻으면 권력욕에 바로 빠져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무기로 삼아서 무언가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 유혹 이런 데 빠질 수 있는데 주가는 그러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런 주가에 대해서 사마천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평생 동안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었다.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남을 도울 때는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사람을 우선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은 변변치 않았고 항상 옷도 낡은 것들 뿐이었으며 반찬도 2가지 이상은 먹지 않았고 이동할 때는 소달구지 하나면 충분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청빈한 생활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먼저 반응을 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타인의 위급함을 우선에 두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주가의 성품과 행실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선행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를 통해서 남을 도울 때 마지막에 뭐합니까? 기념 촬영을 하죠. 내지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결국 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봉사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사진을 찍든 기록을 남기든 겉으로 드러내면서 남을 돕는 일도 사실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겠지만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협의 특징은 드러내지 않고 베푸는 이타심이 가장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사마천보다 150년 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살았던 사마천이 소개한 유업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 예로서 주가의 행동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안전에서 등장했던 계포라는 장군을 아십니까?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항우를 상대로 해서 초안 전쟁을 치를 때 항우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장수 계포입니다. 유방이 초안전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 그동안 항우를 도왔던 계포를 생포하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협객 주가가 계포를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유방의 신하 중에 한 명인 하우영이 유방을 설득시켜서 계포를 용서하고 계포를 우리 사람으로 만드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계포를 용서하고 계포를 찾아낸 다음에 오히려 한나라에서 유용한 인물로 계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적수였던 계포가 유방에 의해서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포는 어려울 때 자기를 숨겨줬던 주가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때 계포를 숨겨줬던 주가는 끝끝내 계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주가를 찾아서 주가와 함께 사귀고자 했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을 하고도 생색내지 않는 주가의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마천은 주가의 뒤를 잇는 극맹, 왕맹 역시 이 협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두 번째 인물 곽해라는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유업 열전에서 가장 길게 다룬 인물은 바로 이 곽해입니다. 곽해는 그 아버지도 협객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한나라 문제 황제 때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마천이 인정한 이 협객의 대표적 인물인 곽해가 사실 인생 초반에는 주먹질로 세상을 살았던 건달이자 깡패이면서 동시에 사람까지 죽였던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는 심성이 아주 잔인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살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강도질뿐만 아니라 물건 훔치는 것, 그 다음에 독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서 재산을 모았던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이 곽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들의 원수도 갚아주고 나라를 떠나 망명한 사람들도 숨겨주고 돌봐주고 그런 인물로 변해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목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협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마천은 이러한 곽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덕으로 갚았다.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며 의협심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도 그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사기 역사서에 자기가 곽해를 직접 만나서 대면도 했다고 합니다. 그 곽해를 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나는 곽해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곽해의 얼굴 모습은 보통 사람들보다 형편없었고 말솜씨도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곽해의 명성을 흠모하고 따랐으며 협객하면 곽해, 곽해하면 협객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속담에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자신의 얼굴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처럼 곽해의 평판이 곧 그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말 애석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천은 왜 곽해를 두고 칭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애석하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곽해 역시 말년에 그 아버지가 당한 죽음처럼 일족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사마천은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오사대부였던 공손흥의 주청에 의해서 결국 한나라 황제 무제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후반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이 곽해가 깡패 건달로서 출발을 했지만 곽해의 탁월한 점은 겸손함과 공정함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데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다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의협심도 없고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않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한 번은 곽해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곽해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곽해의 조카죠. 이 조카가 삼촌 곽해의 위세를 믿고 자기가 잘 아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의 명예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화가 난 상대방이 곽해의 조카를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인 곽해가 이 사건을 이야기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곽해의 무심함 때문에 곽해의 누나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길거리에 자기 아들의 시신을 그냥 방치해놓고서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 명망 있는 동생 곽해가 조카가 살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아 원수 갚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동생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초상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던 것이죠. 협객 곽해면 뭐하냐? 자기 조카의 원수도 갚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 누나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곽해가 범인을 찾아내려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소식을 이 범인도 들은 거예요. 범인도 쫄았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곽해를 찾아와서 자기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처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 이 범인의 진술을 조용히 다 듣고 난 곽해가 그 범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내 조카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내가 보니까 내 조카가 죽을 짓을 했구만. 내 조카가 잘못했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곽해는 조카의 시신을 직접 수습을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측근이라고 해도 잘잘못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요즘 시대에 이런 말 있죠.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 준 적 없다는 장모가 징역 가는 일도 있는데 말이죠. 자, 이처럼 2100년 전 곽해가 지금의 무엇이기보다도 더 협객이었다라는 거죠. 2100년 전 사람 곽해는 자신에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동네 건달에게도 뒤에서 몰래 선행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오면 용서해주고 아우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을 곽해가 계속하니까 이름을 더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곽해가 사는 지역과는 무관한 낙양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낙양 지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재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곽해가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재자로 나서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도 화해시키지 못한 두 사람을 곽해가 만나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곽해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전달받기로 당신 두 분은 낙양의 여러 유명 인사들이 중재를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내 말을 듣고 일단 화해를 했지만 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고을의 명망 높은 어진 분들의 권위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분은 당분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일단 이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낙양 사람들 중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당신들을 중재하기로 다시 나서거들랑 그때서 그의 말을 듣고 화해한 것처럼 행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월권을 행사해서 타인의 권위에 올라타 빼앗는 그런 상황은 초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엔 스스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전임자 탓하는 무책임한 인간도 있죠.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 한 것처럼 젓가락을 올려놓는 간사한 인간도 허다한 세상에 곽해처럼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타인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곽해의 이러한 겸손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올라가 한나라 황제 무제까지도 곽해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지방의 부유한 사람들, 부호들 내지는 호족들을 신도시 무릉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시킵니다. 그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우선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곽해를 그의 명성 하나만 듣고 그것을 인정해서 무릉으로 이주시켜 살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 곽해를 위해서 곽해가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이 성별금을 준비해 주는데 1000만 정도가 모아졌다고 그래요. 성별금만 해도. 자, 근데 사실 곽해가 이때 이 무릉 신도시로 이주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이주한 일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곽해는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곽해가 죽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 곽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양씨라는 씨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양씨라는 사람이 곽해를 적극적으로 무릉으로 이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조정에 상소를 하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곽해를 무릉으로 이주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은 흉노족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위상을 떨친 위청 장군이죠. 이 위청 장군 역시도 곽해가 무릉으로 이주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황제를 찾아가서 곽해는 재산도 없는 사람인데 왜 무릉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황제는 그때 이 위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곽해가 재산은 없다고 내 알고는 있지만 당신 위청장군이 곽해를 아는 정도면 그 인물 대단한 인물이니 이름만 가지고도 나는 무릉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제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 곽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곽해가 무릉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이때 곽해의 조카 중에 또 아까 그 죽은 조카 말고 곽해의 조카 중에 한 명이 이 곽해를 무릉으로 이주해 갈 수 있도록 추천했던 양씨의 그 아들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씨들은 이 곽씨와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씨의 뭐 족장 대표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크레임을 겁니다. 곽해는 나쁜 사람이다. 협객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이 양씨의 족장도 곽해 일가에 의해서 또 살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양씨 일가는 그러한 살해 과정, 살해된 상황 이런 걸 다시 상소를 써가지고 조정에 보내는데 그때 보내줬던 연락책 이 사람 역시도 수도여가지고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황제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안 되겠다. 곽해를 내가 무릉에서 살게 했지만 곽해 일가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곽해를 잡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곽해는 잽싸게 무릉을 탈출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태원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쳐요. 일단은 자기 목숨을 피해 달아난 거죠. 자기 처와 부모는 남겨놓은 채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결국 곽해는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곽해가 다시 추적해오는 관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든지 형벌 이런 걸 가지 않고 그냥 무마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 한 명이 곽해가 있는 지역에 놀러 왔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곽해를 무척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곽해를 추종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한 선비가 곽해는 나쁜 놈이지 이거 좋은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받았던 이 곽해를 추종했던 사람이 그 선비를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해버려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관과에서 다시 살인자를 찾는데 곽해를 추종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곽해하고 뭔가 연관이 있고 곽해와 공범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곽해는 끝까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난 모르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죄를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과에서도 조정에 보고할 때 곽해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사대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법관이나 뭐 검찰관이죠. 이때 자리에 있던 사람이 공손흥인데 공손흥이 황제에게 이런 곽해를 그냥 냅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대역죄다라고 황제에게 아주 간언을 하면서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무제 황제는 공손흥을 아주 신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곽해를 잡아서 그 일족을 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곽해는 그 뒤로 그의 형제, 가족 모두가 멸족을 당하는 불운을 겪게 되었던 거죠. 자, 이 곽해는 사실상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협객의 영웅입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도 곽해와 같은 인물이 사실은 흔치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하지만 그 뒤로도 곽해를 흉내내서 말로만 협객 행세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인물들이 많았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가들, 위정자들 보여주기식,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타인 모르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마천이 말하는 협객은 비록 글로써 육아의 덕목을 지니고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어렵고 가난한 자 편에서 성의를 행한 인물이다. 정의를 행한 인물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협객의 품격은 진정한 군주의 모습은 지니고 있었지만 그 명성을 쫓아서 정치적 인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협객은 그저 그 순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면 충분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유협입니다. 이러한 혈객들이 모아져서 사회에 밝은 빛이 되어준다면 가면을 쓴 지도자, 음흉함을 품은 채 폭정을 일삼는 무리들은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같은 법꾸라지들이 활개치는 이 혼탁한 세상에는 유협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유협혈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영행열전입니다. 자, 여기서 영행이란 간사하고 음흉한 인간들 있죠. 간신의 무리들 말합니다. 이 정치권, 정부 인사들 이렇게 보면 음흉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하나의 행동 보면 그게 드러나 보입니다. 자, 2100년 전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간사하고 음흉한 인물들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영행혈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